시사톡 시시각각 김윤 국민의힘 서울 당협위원장 그리고 최용선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두 분의 하루가 굉장히 달랐을 것 같다라는 예측은 해봅니다만 김윤 위원장님은 어떠셨습니까? 그래도 큰 틀에서는 네. 그 예측이 다르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한덕수 얼마 전까지 이제 그 대통령 권한대행이었잖아요. 권한대행이 출마할 거다 안 할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저는 시종일관 양반이 좀 출마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였고 오늘 뭐 본인이 직접 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일단 이번 대선 구도에 또 하나의 큰 변수로 등장을 한 겁니다. 또 예. 하나가 이제 어저께 그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 예. 파기환송 판결도 사실은 대다수 국민들이 이렇게 느끼는 감각하고는 좀 달랐을 것 같아요. 저 또한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도 저도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저걸 수긍할까 입장 차이를 떠나서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일단 그래도 민주공화국에서 사법부의 최종 판결에 대해서는 일단은 존중하고 네. 이 상황에 대해서 각각의 입장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예. 오늘 사뭇 민주당 입장도 궁금하고 그랬습니다. 예,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판기 화송 결정 최용선 부원장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정치의 한복판으로 대법원이 난입을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예. 폭도들이 법원 난입한 것을 우리가 소리 높여서 이렇게 문제를 제기했고 문제다라고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대법원이 이 대선 과정에 그 대선 후보가 결정된 상황에 이 과정에 저는 그 뒤늦게 뛰어들어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 사안이 갖고 있는 중대성이나 이런 것에 대한 판단, 이런 판단들이 국민들의 법 감정과 좀 많이 다른 상황에서 이렇게 무리하게 결론을 어쨌든 파기환송을 한 거니까 예. 뭐 결론이야 유죄 취지로 이제 내렸기 때문에 서울고법에서 다시 판단하겠지만 뭐 판단의 기준도 100만 원 이상일지 100만 원 이하일지 뭐 이런 판단들도 해야 될 것이고 근데 이게 온 국민이 이렇게 경악스러워할 만큼의 이렇게 급하게 전원합의체가 결론을 낼 만큼 법리적으로 이게 진짜 중요한 문제였을까 이렇게까지 중요한 문제였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제가 어제 오늘 좀 시간을 내서 대법원 판결문을 좀 읽어봤는데 네. 앞부분은 사실은 별로 안 봤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검찰이 늘 하던 얘기였기 때문에 반대 요지로 쓰신 두 분의 그 대법관들께서는 예. 이 반대 의견을 이 47장이나 쓸 정도로 뭐에 깊은 내면에서부터 화가 많이 난 상태로 이 글을 쓰셨을까 이런 걸 좀 많이 생각해 봤는데 쭉 저는 뭐 다 일리 있는 말씀이지만 저는 참 와닿는 대목이 어떤 거였냐면 검찰의 기소 편의주의에 의해서 말의 한 대목만 그것도 포괄일제와 같은 형태로 예. 유추와 해석을 집어넣어서 발언을 그 한마디의 발언이 아니고 여러 번에 있었던 토론의 내용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거를 기소편의주의로 검찰이 기소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따지는 예. 이런 결정이 과연 정치의 사법화에 비춰보면 이게 과연 타당한 거냐. 그리고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기 어려울 때는 결국은 피고인의 입장에서 이거를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그동안의 대법원의 확립된 어떤 판례, 이 판례를 뒤엎는 과정으로 보여지는데 네. 과연 이게 타당한 것이냐라는 문제제기들이 쭉 있어요. 또 마지막으로는 소수의 명확하게 반대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전원재판부에서 다양하게 그 소수의 의견을 경청하고 토론하고 그 의견을 하나로 모으기 위한 과정들이 필요한데 과연 이번에 그랬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우리가 헌법재판소에서 저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 그 파면 결정을 내릴 때 그 문영배 재판관이 긴 시간을 놓고 전체 의견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평일을 계속 이어갔던 그런 우리의 얼마 전에 경험이 우리가 있잖아요. 네. 그런 것과 비춰봤을 때 물론 동일한 잣대로 보기는 어렵겠지만 대법원에서
이게 그냥 단독으로 몇 명이 진행하던 재판이 아니라 전원 합의체로 이걸 끌고 왔으면 예. 전원 합의에 이르기 위한 절차적인 어떤 노력 이런 것들을 해야 될 건데 왜 속도만 강조를 했을까? 대법관의 무슨 소신인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뒤에 검은 손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전원 합의체의 취지는 속도가 아니거든요. 근데 왜 속도를 이렇게 강조하느냐? 예.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뭔가 이번 대선 과정에 대법원이 이 판결을 통해서 과도하게 영향을 미치려고 한 게 아니냐라는 이 두 명의 반대 의견을 제시한 재판관의 의견과 예. 저는 비슷하게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또 많은 그 국민들께서도 그런 우려들을 이번 대법원 판단을 놓고 좀 많은 고민들을 좀 하셨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잠깐 저기요. 네. 대목에서 잣대 얘기를 방금 꺼내셨으니까 저는 민주공화국의 시민으로서 제일 중요한 기준은 동일한 잣대를 적용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누구에게나. 그러니까 지난번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그 탄핵 인용을 했을 때 저는 국민의힘 핵심 재직층 같은 굉장히 반발했거든요. 그러나 저는 그쪽 진영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건 올바르지 않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일단은 무조건 존중하는 그걸 기본으로 해서 그다음에 뭐 비판에 대한 의견을 내는 게 맞다. 저는 마찬가지로 똑같은 잣대도 이번에도 적용돼야 된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그 국회에서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도 그 얘기했잖아요. 사법구태타 아니냐 이렇게 추궁을 했을 때 아니다. 이건 존중을 하는 게 맞다. 천대엽 심지어 행정처장도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원리로 저는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전 대통령께서 헌법재판소에 탄핵 인용이 났을 때 저는 맨 먼저 했어야 될 일은 국민께 잘못했다. 사과한다. 존중한다. 이 얘기부터 나오는 게 저는 맞다. 마찬가지로 저는 이재명 그 지금 후보도 일단은 존중하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또 가능한 어떤 법적 절차나 최대한 어떤 정치적 수단을 통해서 이걸 다시 회복하려는 그렇게 진행해야지 이거 자체를 원천 부정하는 건 저는 그건 도저히 저는 인정할 수가 없어요. 제가 원천 부정한다는 표현을 하지 않았고. 아니 원장님은 그러시지 않는데 지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여기서 비속어라서 표현은 쓰지 못하지만 적확한 단어가 있는데 제가 표현을 못하겠지만 내면 저 깊숙이에서 우러나오는 깊은 지금 그 화난 상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게 전례가 없는 상황을 반복적으로 보여주게 되면 사법적 불신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왜 헌법재판관의 판단과 지금의 상황을 동일한 잣대로 보기가 어렵냐면 문영배 재판관이 계속 얘기했잖아요. 왜 결론이 이미 내린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왜 오랜 기간 평의를 거쳐서 그 의견을 하나로 모은 작업을 했느냐. 그러니까 절제와 균형을 통해서 정치도 뭔가 이게 이견이 있더라도 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것처럼 국민들도 법 감정을 서로가 갖고 있는 느낌들을 완화하고 또 숙고하고 그래서 좀 최소화시켜서 이 사법적인 불신을 초래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재판관들도 노력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 부분들이 2,400원의 그 버스 그 요금을 횡령했다고 그 사람을 그 직에서 날리는 판단을 내리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의 법감정과 다르단 말이에요. 판사들의 법감정과 다르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내렸던 많은 사건들 중에 재심 청구가 돼서 무죄가 났던 사건이 최근에도 있었습니다. 간첩 조작 사건을 비롯해서 많은 사건들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라 최소한 그 대법원이 그 판단을 내리려고 한다면 국민들에게 저게 공정하구나. 우리 법이 국민들의 법감정과 눈높이에 맞구나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공정의 외관을 보여주기 위한 노력들도 저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은 대법관이 모두 12명이시죠. 그중에 14명 중에 2명은 참여 안 왔죠. 네. 이번에 이제 판단에 들어가셨던 분들이 12명. 맞습니다. 그리고 네. 10명이 이제 파견환송을 하겠다라고 했고 이제 2명이 소수 의견을 냈는데 소수 의견의 내용 자체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47장. 그렇다면 이제 판결문은 몇 장 정도 됐습니까?
뭐 전체 35장 아니 90여 장, 그 정도. 90여 장. 그러니까 예. 앞뒤 따지면 업무는 그 정도 이제 됩니다. 파견송의 의견이 한 35장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반대 의견이 한 예, 47장 되는 것 예.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반대 의견의 장수가 더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이번에 냈던 결론에 동의할 수가 없다라는 걸 조목조목 굉장히 깊게 다 자세하게 설명을 해 놓은 반대 소수 의견이거든요. 어제 벌어졌던 일들, 그러니까 오후 3시에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고요. 오후 4시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사의 표명을 했고, 오후 10시에 민주당이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소추안을 상정을 했고, 그 이후 28분 후에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사의 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10시 40분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최상목 사표를 수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6시에 칼퇴근을 했다가 이걸 수리하기 위해서 다시 10시 40분에 출근을 해서 이 사표를 수리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후 12시 밤 0시인 거죠. 이주호 사회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넘겨받은 상황. 이게 바로 어제 일이고 어제가 대선이 있기 33일 전 일입니다. 이 일련의 시간차를 놓고 봤을 때 이게 과연 우연인가, 누군가 기획하고 있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국민들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장님? 뭐 좀 보이지 않는 손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조금 구체화한다면 어디라고 뭐 제가 뭐 생각하세요? 이렇게 음모론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네. 쌍권을 비롯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정무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그룹들이 이 저간의 상황을 기획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여러 가지 정황상 그렇게 보여지고 대법원의 그 어떤 이 판결이 근본적으로는 저는 이게 과연 기소거리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그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이 어제 판결문 요지에도 나와 있어요. 뭐냐면 과거에 선거법 관련된 주요 이슈는 관권선거, 금권선거 이런 게 이제 거의 대부분의 거였거든요. 그래서 거학이라는 선거에서 거학적결이라는 것은 이 관권선거, 금권선거를 없어서 공정선거를 보장하게끔 하는 게 이제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기조가 뭐였냐면 돈은 묻고 입은 푼다. 이게 전체적 기조였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정치인들이 여러 공방을 주고받을 수 있고 표현의 자유나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본인들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에 대해서는 좀 선거법이 좀 풀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큰 흐름들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선을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명기하는 뭐 재산이라든지 허위 학력이라든지 자기를 잘 보이기 위해서 또 하나는 상대방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상대방이 가령 이혼했다더라 뭐 여자가 있다더라 뭐 숨겨놓은 애가 있다더라 이런 허위 사실들을 유포하면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행위 이것들은 이제 일종의 양형 기준을 좀 높여가지고 이런 것들은 좀 빼고 토론하는 과정 김윤 위원장님이 저랑 이렇게 토론하는 과정에 제가 어쨌든 판단했던 생각보다는 좀 더 과하게 표현할 수도 있고 또 논쟁이 오고 가는 과정에 그 표현이 그 사실관계에 맞지 않는 표현을 할 수도 있는 이건 다 의견의 영역이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동안 사법적인 재판이 사실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특히 떨어진 후보에 대해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검찰이 당선된 사람에게는 그걸 적용하지 않고 떨어진 사람에게는 쥐잡듯이 잡아가지고 이거를 편의적으로 기소했기 때문에 이 기소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법관들이 무슨 무슨 인큐베이터 이렇게 진공 시험 같은 데 모여가지고 우리는 다른 건 다 모르겠고 앞뒤는 모르겠고 그냥 검찰이 기소했으니까 이것만 법리적으로 볼 거야 라고 하는 것이 과연 이 국민들이 선출하는 어떤 선출직 공직자들을 선거를 통해서 뽑는 이 과정이 과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돈은 묻고 입은 푼다라는 이 원칙에 맞는 거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반대 의견을 내는 분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과 의견이 명확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거는 피고인의 입장에서 이것들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 그게 대법원에 그동안 확인된 어떤 판례의 요지다. 그래서 그걸 적용해서 서울고법에서 이 문제를 바라봤는데 처음에 1심도
검사들의 요구들을 그대로 담아버렸고 그리고 징역형이라는 말도 안 되는 그동안에 있을 수 없는 과거 선례도 없었던 그런 1심 판결을 내렸고 그 부분들이 2심에서 바로 잡혔는데 어쨌든 대법원에서 이거는 뭐 그게 80만 원일지 뭘지는 이제 2심 다시 파기환송돼서 거기서 판단해봐야겠지만 저는 그 논리를 구성하는 전원합의체의 논리를 구성하는 과정 자체가 엉터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 만에. 그것도 6만 쪽 분량인데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6만 쪽 분량이 도대체 얼마인지를 A4 용지를 쌓아봤어요. 네. 한 3, 40박스가 돼요. 예. 근데 그거를 어떻게 9일도 안 되는 시간에서 그걸 다 읽고 사실 판단을 하고 그걸 가지고 법리적으로 판단이 오인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었을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 그러면 이 전원재판부의 취지하고도 맞지도 않고 또 이 12명의 대법관들이 과연 이 사실을 편견이나 혹은 오인이나 아니면 다른 누군가의 검은 손의 외압에 결코 자유롭게 과연 이 사안을 판단했을까에 대해서 저는 그분들이 신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인간이라고 보기 때문에 인간이라면 그 기록을 9일 안에 꼼꼼하게 바라본다? 저는 그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좀 더 제가 이 판결에 정보 공정의 외관을 갖추지 못했다. 예. 누가 보더라도 저거 이상하다라고 판단할 만큼의 결론을 내리지 않았는가 이렇게 비평을 하는 겁니다. 항소심과 상고심이 이제 달랐죠. 네. 항소심은 무죄였고 마지막 이제 상고심이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을 했기 때문에 두 개를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첫 번째 김문기를 계속 몰랐다는 게 아니고 도지사가 된 뒤에 알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사실을 인정을 했죠. 그리고 두 번째로 조작된 거조는 골프를 안 쳤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진이 편집됐다는 의미로 발언한 것이다 라고 인정을 한 것이고요. 또 세 번째로 국토교통부가 협박을 해서 이 발언이 정치적 의견 표명이고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라고 판결을 했었는데 상고심 재판부의 이제 결론을 보면 첫 번째와 두 번째를 묶어서 사진이 조작됐다는 건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주장이고 김문기를 몰랐다는 주장의 연장이라고 이제 봤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국토교통부 협박 발언은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해석해야 한다면서 의견 표명이 아니라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의 협박은 없었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선거 이번에 문제가 되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것이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유력 대권 주자의 발목을 잡았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일단 그러니까 어제 굉장히 중요한 기준을 이제 대법원에서 이제 제시한 건데요. 네. 그게 뭐냐면은 이게 선거법이잖아요. 선거법에서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가 더 폭넓게 보장되는 게 중요하냐? 유권자의 권리가 더 중요하냐. 거기서 기준을 어제 정한 거예요. 표현의 자유보다는 유권자의 알 권리, 정확하게 알 권리가 더 중요하다. 이게 선거법의 핵심 취지다. 이걸 전제로 어제 판결이 나온 거고요. 예. 그런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김문기 씨와 골프를 쳤냐 안 쳤냐 여기서는 조작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맥락상으로 봤을 때 유권자들이 지금 궁금해하는 게 뭐냐면은 과연 그때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김문기 씨와 골프를 실제로 쳤냐 안 쳤냐 골프를 쳤냐 안 쳤냐라고 하는 그걸 알고 싶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는 그걸 숨기고 싶어 했거든요. 맥락상 후보로서. 그런다고 봤을 때 뭐 사진 조작 여부는 마이너한 거고 실제로 골프를 친 게 명백한 사실이란 말이에요. 이걸 의견이 아니고 객관적인 사실이란 말이에요. 예. 네, 그래서 사실 자체가 골프를 쳤는데 마치 그게 안 친 것처럼 한 부분은 허위 사실에 해당된다. 이렇게 판결한 거고 제가 볼 때는 제 상식하고는 그게 부합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백현동의 그 상향 조정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조금 과장된 표현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끝까지 넘어가려고 했지만은 중요했던 것은 이것은 개인의 주관적인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고 팩트가 뒷받침돼야 되잖아요. 그게 뭐냐면 국토부하고 오갔던 공문서들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 어떤 담당자들의 증언이고 이게 네. 객관자지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때 당시 성남시청의 증언이나 국토부 어떤 직원들도 협박 없었다.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그렇게 다 100% 증언을 했고 심지어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부른 증인도 그렇게 증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그건 협박이 없었다라는 게 신빙성이 있는 거고 또 명백하게 공문서에
크게 나타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의견이나 과장된 표현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이다. 이렇게 대법원에서 판결했던 거고 이것은 저는 지극히 온당한 그러니까 이게 원심의 원래 판단이었던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 2심에서 이거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엉뚱한 판단이고 저는 시정이랑 그렇게 얘기했으면 상식이 안 맞는다. 2심 판단은. 그래서 대법원에서 저는 이걸 종합해서 바로잡았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진짜 이렇게 하면 엉터리로 갑니다. 지금 4분기 연속으로 경제가 좀 위기 상황이고 내란이 아직 종식되지가 않았고 또 대외적인 변수가 아직 우리한테 닥치지가 않았어요. 트럼프 변수도 아직 닥치지도 않았고 올해 경제 성장률을 0% 내외에 1%가 못 미치는 이 성장률을 보일 거예요. 대한민국의 일종의 성장 동력이 꺼져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대선이라는 걸 뭘 의미하냐면 5년 동안에 전 국민적인 위임된 권력을 가지고 예. 대한민국이 닥쳐있는 문제를 풀기 위한 숙제를 풀기 위한 답을 내놓고 평가를 받고 인정을 받고 그곳으로 위임된 권한을 가지고 5년 동안 국정을 운영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과정에 8년 전, 10년 전에 그 발언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이거를 대선 후보를 선정을 한다? 그것도 대법원이 이거를 나가게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판단한다?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전 세계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이 방송에서 몇 번 말씀드렸는데 트럼프가 지난 대선 선거운동 기간에 지금 이재명 후보가 이 발언을 했던 것은 선거운동 기간도 아니에요. 2022년 3월에 대선이 있었잖아요. 이 발언이 있었던 건 2021년 10월, 11월 이 어간이에요. 무슨 선거에 영향을 미칩니까? 그동안에 국민들은 바보 멍충입니까? 판단 안 합니까? 5개월 동안 아무 판단도 안 하고 그 판단만 가지고 대선 후보를 결정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 많은 상황들이 그 뒤에 벌어지기 때문에 이 판단이라는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고 우리가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 제가 아까 트럼프 말씀을 또 드렸는데 이민자들은 텍사스와 캘리포니아 이민자들은 고양이하고 개를 잡아먹는 애들이다라고 트럼프가 선거운동 기간에 그거를 그렇죠. SNS에 올리고 선거 유세에 활용을 했어요. 명백하게 사실이 아니잖아요. 걔들은 고양이 잡아먹는 애들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선거 캠페인을 그렇게 진행한 거예요. 이민자들을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면서 백인 우월주의자 표들을 얻기 위한 선거 전략이 우리나라 같으면 난리가 나죠. 근데 그걸 기소하지 않아요. 그거를 우리로 따지고 보면 검찰이 어느 발언에 어느 맥락에 어느 발언 어느 시점 선거운동 시점도 아니고 그게 5개월 전인지 6개월 전인지 1년 전인지 시점을 딱 물고 그 부분을 선거법 위반이라고 기소를 해버리면 이게 기소가 돼버리는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발언했던 그 시점도 선거운동 기간에 만약에 선거운동 기간 선거를 얼마 안 남겨두고 그런 어떤 발언을 해서 국민들이 그걸 교정할 수 있는 시간도 없었다라고 한다면 100번 양보하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5개월, 6개월 전에 어느 방송에서 했던 발언 국감장에 국정감사장에 나와서 공방이 오고 가는 과정에서 했던 발언 국민들은 그게 뭘 했는지는 알지도 못해요. 그냥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근데 그걸 영상을 끊어가지고 그걸 텍스트로화 시켜가지고 그걸 기소한다? 이걸 어떻게 대한민국의 중차대한 대선을 앞두고 또 대선 후보를 뽑는 과정에 그걸 가지고 이걸 판을 흔들어버리는 결정을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예. 이건 과하다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이라는 정도의 국격의 나라에서 이걸 가지고 후보를 자격을 박탈하는 이런 사법적인 쿠데타를 민주당에는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법적 예. 쿠데타를 하기에는 적절하지 이 않다. 원장님의 저는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부분적으로 분명히 일리가 있고 동의하기 때문에 예. 같은 맥락에서 제 개인 의견을 요 대목에서 좀 말씀을 일부를 드릴게요. 조금 마무리 드려야 네. 돼서 이건 네. 이제 2부에서 듣겠습니다. 민주공화국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삼권 분립이죠. 사법부와 입법부, 행정부가 다 각각의 역할들을 해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법부가 지금 대권 선거에 영향을 미쳤냐 안 미쳤냐 이건 당연히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인 미쳤죠. 거죠. 예.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이 그렇다면 선거 개입 됐네? 이런 논란을 자초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그렇습니다. 상황이 되거든요. 예. 그 이야기도 저희 2부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선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윤 국민의힘 서울당협위원장과 일부 함께했습니다.
시사톡 라이브. MBC 라디오. 철망이 필요하십니까? 신뢰와 기술력으로 KS 제품을 인정받은 대양 철망, KS 낙석 보호막, KS 돌망태, 울타리 차지 등 각종 철망을 직접 생산하는 대양 철망. 철망은 역시 나주시 삼포면에 위치한 대양 철망. 나주 337-4747. 무등산 북쪽 충효동과 석곡동 일대는 조선 초기에 그릇을 굽던 가마가 많았었습니다. 1960년대 초에 이곳에서 6기의 가마터가 확인되었었습니다. 맨 밑에는 청자조각이, 그 위로는 분청사기, 맨 위에는 백자 파편이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 도자기의 변천 과정이 고스란히 담긴 타임캡슐이었던 거죠. 분청사기는 고려의 상감청자의 전통을 계승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제작된 조선 초기의 자기인데요. 이곳에 분청사기 가마터가 많았던 건 무등산의 물과 땔감이 풍부했고 토질이 자기를 만들기에 적합하였기 때문입니다. 충효동 가마터는 무등산이 품은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광주 MBC 캠페인 무등산을 사랑하자. 이 캠페인은 SK 브로드밴드와 함께합니다. 광주 MBC 건설안전 캠페인. 오늘은 건설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3대 사고 유형과 안전조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건설 현장에서의 3대 사고 유형에는 무엇이 있는지요? 떨어짐, 맞음, 부딪힘을 들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떨어짐, 즉 추락사고가 압도적으로 많으며 사망사고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떨어짐 사고는 어떤 작업에서 많이 발생하나요? 떨어짐 사고는 A형 사다리를 사용하는 작업, 축사 등 지붕 보수 작업, 공장 철골 건립 작업, 외부 비계에서의 작업 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너무도 안타까운데요. 건설 현장 떨어짐 사고는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네, 사업주는 작업 발판과 안전 난간 등 안전 시설을 적기에 설치하고 근로자는 지급받은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 후 작업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하는 위험성 평가를 통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일터는 우리 모두의 행복입니다. 이 캠페인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안전보건공단 광주광역본부, 근로자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인건설안전이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 프로그램 시사톡 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어가는 문자메시지 샵 2626번이나 유튜브 라이브 채널 광주 보라에서도 댓글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사톡 라이브와 함께해 주세요. 시사톡 라이브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이 6시 38분 지나고 있습니다. 시사톡 시시각각 최용선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윤 국민의힘 서울당협위원장과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1부 마무리 때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셨죠? 이어가겠습니다. 예. 마지막에 우리 그 최용선 원장께서 그 과도한 정치의 사법화에 대해서 우려를 하셨잖아요. 예. 사법의 정치화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고 예. 제가 그 부분에 저는 충분히 일리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번 대법원의 그 유죄 취지의 어떤 그 판결에 대해서 예. 저는 그건 공정한 어떤 그 법리상으로 보면은 충분히 저는 그게 더 설득력이 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게 그 중요성의 정도에 비춰봤을 때 지금 시점에 그렇게 서둘러서 꼭 해야 됐을까 하는 부분들이 일정한 어떤 정치적 판단의 영역일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반대 입장에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겠다 이런 어떤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렇기 때문에 저는 결국은 그러니까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도 지금 어떤 최대한 어떤 회복 절차를 밟아갈 거 아닙니까? 오늘 이제 다시 고법으로 돌려보냈던데 다시 심리하고 또 만약에 하면은 재상고하는 절차도 남아 있고 그래서 저는 그건 법적 절차는 절차대로 하고 제가 비록 이제 국민의힘 그 이쪽에서 보면은 제가 완전히 이제 소수 의견으로 저를 비난하겠지만 저는 법적 절차는 절차대로 그냥 놔두고 저는 어디까지나 저는 이재명 후보도 본인이 가진 최대한의 합법적 권리를 사용해서 저는 6월 3일 날 같이 저는 국민들이 판단하게 하자. 이 모든 것까지를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이 다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고 저는 그거에 대해서 완전히 그래서 국민들의 우리 주인인 선거를 통해서 거기서 깨끗하게 이러면 이재명 후보가 다수를 획득하지 못하면은 저는 그걸 그대로
저는 인정하면 된다. 우리가 만약 이걸 다 감안해서 우리가 이재명 후보보다도 더 설득력 있게 우리가 캠페인을 하면은 당연히 우리 쪽 후보를 선택해서 나는 그렇게 저는 최종적인 결정을 하는 게 더 바람직하겠다. 법적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하는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어떤 인물인지 들어보셨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때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소수 의견을 냈던 법관이었었거든요.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조희대 법관을 대법원장에 앉혔습니다. 이게 지금으로서는 이제 보험이었다라는 얘기가 좀 나와서 인물에 대한 얘기도 조금 언급할까요? 그 대법관 개개인의 인물에 대한 평가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이제 이런 거를 대한민국이 계속 우려하고 있었고 앞으로도 우려스럽게 바라보고 있는 건 뭐냐면 사실은 법정이 정치적으로 해석이 달라지는 공간으로 쟁투회장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법의 정치화를 사실은 방지해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 계속 우리가 말하고 있지만 이 법원의 판단이 부정돼 버리면 대한민국이 존재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게 문제인 거잖아요. 문제인 거죠. 이제 총독을 아니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러려면 법관들부터가 사법의 정치화를 굉장한 정도로 무겁게 견제해야 되고 그런 우려를 받지 않기 위한 행보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최근에 법관들의 행동들을 보면서 국민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대목이 많잖아요. 지기현 판사의 70년 만에 이례적 판결이 나온다던가 이제 그런 거는 사실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대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도 계속 우려되는 게 뭐였냐면 지금 2명의 대법관들이 반대 의견에서 꼼꼼하게 문제 제기했던 것도 그건 것 같아요. 이렇게 전원 합의체에서 속전속결로 가버리면 속도만을 강조해버리면 이 사안이 왜 속도를 강조할까? 대선 판에 이렇게 막 무르익고 있는데 왜 대법관이 속도를 강조할까? 이거는 속도가 아니에요. 방향이 맞는지 국민적으로 이게 사법의 정치화라는 우려를 할 대목은 없는지 이거를 굉장하게 경계해야 되거든요. 헌법재판소를 다시 얘기하지만 헌법재판관들이 계속 그거를 경계했던 거 아닙니까? 내부적으로. 이견이 좀 있었죠. 이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방향에 대해서 최대한 8명이 하나의 목소리를 내고 그리고 국민들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게끔 시간을 가졌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이번에는 저는 이 과정을 보면서 대법원을 해체하자는 주장도 있고 법원 행정처를 없애자는 얘기도 있고 대법관을 선출직으로 뽑자는 얘기도 있고 외국식으로 이제 본물 터지듯이 이번 대선을 기하로 해서 법관들만의 신선 노름의 세상이 아니라 국민들 속에서 법관들도 판단할 수 있는 정도로 국민들이 법관을 소환하든지 아니면 이상한 판단을 내리면 탄핵을 하든지 다른 수를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을 거 아닙니까? 최소한 민주당의 지지층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상당수의 지지층들이 그런 고민을 할 거 아니에요. 이거는 대법원이 사법의 정치화를 이끌어 가버린 거예요. 이걸 누구에게 핑계를 대겠습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법관들이 스스로의 경계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게 제일 뼈아픈 부분인 거죠. 그래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떤 분이냐 물어보셨으니까 제가 짧게 제가 사적으로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분이 그래도 제가 조사를 좀 그래도 드러난 것 가지고 해봤더니 나름대로는 대법원 내에서 일관된 소신파였더라고요.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건 대법원장이 좌지우지하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왜 전원합의체냐면은 대법원장도 14분의 1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어떤 떨찌보이는 독립적인 헌법기관 같은 그런 판단을 최종적으로 하는 분들인 거고 그분이 어쨌든 10명이라는 다수가 동일한 결론을 이르렀다라는 것은 저는 그대로 저는 받아들이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대선 출마 선언 오늘 오전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코미디언입니다. 코미디언. 대한민국의 이 위기 상황을 잘 관리하라고 있는 공직자, 그것도 선출직 공직자도 아니었고 임명직 공직자인 불가한 사람이 이거 대선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뭡니까? 이 대선을
공정 있게 관리해야 되는데 알고 봤더니 공정하게 관리하는 게 아니라 지난 한 달 동안 본인이 선거를 뛰려고 모든 걸 준비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트럼프하고 협상을 하고 그리고 모든 정치적 행보를 하고 광주에 와서도 무슨 천원밥집에 가가지고 쇼하려고 했다가 시민들에게 호되게 혼나고 전국을 돌면서 한 달 동안에 공정한 선거 관리한 게 아니라 자기 선거 준비를 한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여의도에 사무실 없고 몇 명 보내가지고 조응하면서 선거 준비하고 저는 이게 국민들한테 어떤 평가를 받을까. 이런 거는 불공정의 극단입니다. 극단. 예. 그래서 저는 한덕수 씨죠. 한덕수 씨가 후보가 아니니까 한덕수 씨가 정당 정치를 지금 다 괴멸시키는 방식으로도 움직이고 있어요. 국민의힘에서 8강전, 4강전, 결승전 해가지고 후보를 뽑고 있는데 네. 이미 당대표라는 사람과 그 일단의 무리들이 한덕수 권한대행을 출마하라고 부추기지를 않나. 자당의 후보들을 뽑고 있는 과정은 내팽개쳐버리고 여기는 아예 컨벤션 효과도 못 일으키게 만들고 한덕수를 띄우는 작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단일화하겠다는 이야기를 언급하니까요. 이거는 정당 정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김건희 씨가 정당 공천에 개입하고 공천과 당무에 개입해서 이준석 끌어내리고 김기현 끌어내리면서 본인이 원하는 당대표를 만드는 것도 문제고 그것도 정당 정치를 훼손하는 거죠. 예. 이거는 정당에 있는 자들이 그것도 정당에 책임 있는 자들이 정당에서 대표 후보를 뽑고 있는 자기들의 후보를 공직선거 운동을 뽑고 있는 당원들의 총리를 모으고 있는데 이건 내팽개쳐버리고 바깥에 있는 사람을 후보로 내세우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 이게 무슨 정당이에요. 이 코미디를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도 예. 일단은 그러니까 오늘 한덕수 이제 전 권한대행께서 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이제 그 위치가 달라진 겁니다. 어제하고 오늘 사이에. 이것은 저는 전체적인 맥락상으로 봤을 때 저는 바람직하다고 결코 바랄 수가 없다. 제 생각은 그렇고요. 예. 그 다음에 충분히 그간에 권한대행으로서 어제까지 했던 그 한덕수 이제 전 권한의 총리의 그런 언행은 충분히 보기에 따라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예. 하는 부분은 제가 부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또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이 그러면은 한덕수 본인이 그냥 순전히 사적인 어떤 권력 욕망 때문에 나온 건가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건 안팎의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출마의 편을 봤을 때 왜 출마했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두 가지죠. 하나는 뭐냐면 더 이상 우리 대한민국이 진영 논리가 극대화돼 가지고 지금 거의 내란 상태에 가까운 건데 이걸 어떻게든 통합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본인이 생각할 때는 어쨌든 통합에 그래도 상당한 정도 자기는 준비된 적임자다 이런 거 하고 당면한 과제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미국 과의 어떤 그 관세 협상이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국익에 지금 굉장히 핵심적인 사안이 되었지 않습니까? 네. 이것과 관련해서는 누가 보더라도 어찌됐든 정치적인 입장을 떠나서 한덕수 전 총리는 검증된 그리고 상당히 이미 이렇게 인정받는 그런 어떤 전문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자기가 국익을 위해서 쓰겠다 하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낡은 지금 현재의 체제를 넘어서서 네. 새로운 제7공화국 결국 이제 개헌이라는 게이트를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데 그걸 하는데 본인이 통합해서 그걸 추진해 나가겠다. 그래서 본인 임기를 스스로 3년으로 줄여버리겠다. 그러니까 내용상으로 본다면은 권한대행이라는 것만 떨어지고 만약에 이제 선거를 통해서 만에 하나 한덕수 이제 전 총리가 대통령이 된다면은 사실상의 권한대행만 떼었을 뿐이지 과도 정부를 이끄는 그런 역할만 하고 자기는 물러나겠다. 이런 게 일정 정도는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의 호응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출마의 변을 그렇게 밝혔는데 예. 그 이야기를 국민들이 얼마만큼 수긍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국민들이 얼마나 지지할 수 있겠느냐라는 점이 저는 굉장히 다를 수밖에 의문이거든요. 없죠. 저는 다를 수밖에 우선은 없습니다. 예. 예. 광주에 오셔가지고 해 뜨는 식당 그 식자재를 거기를 주셨잖아요. 사가지고. 예. 그리고 선결제를 하셨잖아요. 예. 이거는 이제 기부행위에 해당돼요. 예. 선거를 출마하는 자가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에게 뭔가를 몇천 원 이상의 기부만 해도 선거법에 의해서 규정받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선거를 출마를 오랜 전부터 준비를 하셨던 것 같아요. 뭐 기간은 최소한 한 달은 넘는 것 같고. 예. 그러면 지금 그 기간 상간에 광주에 오셔가지고 기부행위를 하신 거니까 우선은 지금 선관위하고 검찰에서 빨리 공직자 신분으로 그런 걸 했기 때문에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좀 해야 한다고 봐요. 그리고 기획을 누가 했는지까지도 일망타진해야 한다고 보고요.
그게 검찰이 그동안 기소를 해왔던 방식입니다. 왜 가만히 있습니까? 이건 온 국민들이 다 알게 드러난 사실인데 그것부터 다 해명하고 가야 됩니다. 만약에 권한대행이었다고 한다면 눈 감고 갈 수 있는 일이지만 출마를 하겠다라고 이제 선언한 마당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행위 하나, 발언 하나하나가 다 이제 선거법에 규율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한덕수 씨가 뭐 어떻게 단일화할지 후보 등록할지는 잘 모르겠고 이미 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각오해라. 부인이 어떤 무당이랑 놀아나고 있는 것까지도 다 이제 탈탈 털릴 거기 때문에 이제 각오하고 50년 공직생활 그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는 본인이 마지막 소임이라고 3번이나 거짓말을 국민들한테 했잖아요. 이것도 허위사실 유포인 거예요. 네. 이런 모든 행위에 대해서 이제 정치적으로 잣대를 들이댈 거기 때문에 한덕수 씨는 지가 곱지 못할 거다. 마무리도 본인이 원했던 결과가 결코 안 될 거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사전선거 운동에 해당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그것도 한번 조사를 들어가 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시고 그렇다면 지금 국민의힘 경선은 어떻게 될 것 같으십니까? 네, 내일 지금 전당대회에서 저도 이제 당협위원장이니까 일산 예. 킨텍스에 내일 저기 오전에 갑니다. 근데도 그 크게 뭐 그 흥행이 안 되지 않았냐 하지만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실제로 과연 내일 김문수냐 한동훈이냐 이건 네. 상당한 정도 저는 어떤 국민적인 지금 어떤 당원뿐만 아니고 관심이 되는 건 사실이고 심지어 예. 저 같은 경우도 좀 여러 지름 내려면 우리 당원들의 지금 어떤 흐름들을 나름대로 보고 있지만은 최종적인 후보가 누가 될지 이제는 저도 단정을 못 하겠어요. 이 의미는 뭐냐면은 예. 대체로 오늘까지도 대세로는 김문수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건 분명한 어떤 그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놀라울 정도로 한동훈 후보의 어떤 추격세라고 하는 게 핵심 당원들로부터 지금 강하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예. 이건 뭐냐면은 핵심 당원들이 이제 전략적으로 사고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가 만약에 가정입니다만 후보가 된다면은 사실 윤석열 탄핵 프레임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상징적이고 실질적인 모멘텀이 되는 거거든요. 예.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핵심 당원들이 지금 힘을 몰아주고 있다. 그러나 지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이 대세론을 꺾기가 한동훈 예. 후보가 어려울 거다. 누가 보더라도 제가 보기도 그렇습니다. 근데 불과 며칠 사이에 만만치 않은 흐름이 형성돼 가지고 잠옷 내일 컨벤션 효과가 있을 거다. 누가 됐든지 간에 일단 그렇게 보여집니다. 한동훈 후보가 꽤 많이 치고 올라온 모양이군요.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 예. 그렇다면 이제 한덕수 전 총리는 공직자로서 이게 올바른 태도가 맞느냐라는 논란에 많이 휩싸이고 있는 중이고 현재로서는 이제 무소속으로 당연히 나오겠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국민의힘의 최종 경선 후보가 된 대선 후보가 된 사람과 단일화 작업이 들어갈까요? 왜냐하면 김문수 후보도 공약을 했고 예. 한동훈 후보도 본인은 조금 더 독자성을 강조했지만은 단일화는 반드시 하겠다. 그리고 저기 한덕수 후보도 본인이 뭐 최종 후보라고 뭐 그렇게 주장은 안 하고 예. 어쨌든 아까 얘기했던 개헌과 어떤 국민 통합과 그다음에 한미 협상에서의 본인의 역할 이런 것들을 명분으로 해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그 단일화라고 하는 맥락에서는 모두가 다 그 우여곡절은 있겠지만은 각자의 처지에 따라서 이건 그 이미 그 진행될 수밖에 없는 예. 그런 필연적 제가 이 코스가 됐다. 부분에서 일단은 그런 하나 또 상황입니다. 지적하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재무부 장관이 트럼프 행정부 100일째 되는 날 인터뷰를 했는데 한국에서 다른 나라는 이 관세나 여러 가지 타결을 위해서 지금 막 마음이 급하게 협상을 하지 않는데 한국은 유단하게 어떤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빨리 결론을 낸다라는 식으로 인터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한덕수 이 씨가 출마를 하기 위해서 권한대행이라는 권위를 활용해 가지고 공직자들을 동원해서 관권 선거에 준하는 뭔가 결론을 내려고 했던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의심을 해요. 예. 그리고 지금 그 한덕수 지금 씨가 지금 5.18 묘역에 왔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가로막혀서 못 가고 있다고 하는데 예. 광주까지도 지금 정치적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고 갈라치기를 활용하는 소재로 쓰고 있는 거에서 저는 광주 전남 유권자들뿐만이 아니라 이 한덕수라는 사람이 지난 50년간 이쪽 저쪽에 줄을 대서 고관대작을 하시면서 여기까지 몸집을 키워 오셨는데 그 끝은 본인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거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국민의힘의 시나리오는 어디까지 가 있는지 궁금한데요. 예. 밝혀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소한 그 김문수 후보가 됐든 한동훈 후보가 됐든
저기 1단계로 저기 한덕수 예. 이제 후보라고 불러야 되겠죠, 조만간. 여기와의 그 단일화는 저는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이제 그 두 번의 모멘텀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등록 전인, 예. 그러니까 5월 10일, 11일 아무래도 늦어도 이때 단일화가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그 투표용지 인쇄하기 전 그게 아마 5월 25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마지막 단일화 두 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 가능한 서로 양측에서 저는 그 후보 등록 전에 그러니까 뭐 일주일 안에 지금 진행될 수도 있을 예. 것 같고요. 설사 그게 안 되더라도 저는 계속 그러니까 무소속 후보로 한덕수 후보가 나오고 이쪽 국민의 후보가 나온 상태에 서로 경쟁도 하고 단일화도 진행하면서 될 거다. 예.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큰 대연합 구도에는 지금 한 사람 이름이 그 아직 안 올라오고 있는데 저는 이낙연 후보가 공식적으로 출마 선언했고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것보다는 저는 상당한 파괴력을 지금 갖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여기까지를 예. 예를 들면 좀 크게 아우르는 그런 하나의 흐름이 형성될 수 있다.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은 계속해서 이 후보 가시죠? 네, 그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51.5%의 지지를 얻으셨는데 이번에 이재명 후보가 대선 후보 출마하면 그 결과는 박근혜 후보보다도 더 높은 지지율을 받으면서 압도적인 그런 지지를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지금까지 최용선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용 국민의힘 서울 당협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